네, 저희 나미야 잡화점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들으셨던 분들 얼마나 궁금해서 미치셨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네. 앞으로 뒤에도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2부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뉴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방금 제가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얼마나 궁금하셨을까요? 일부 그러게요. 들으셨던 분들. 책을 궁금해가지고 못 네. 참고 책을 주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요. 어. 저희한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너무 재밌었다 말씀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을 해드리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소감을 한번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1부 올라갔으니까 1부 올라간 시점에는 97명일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까지 포함해서 네. 뭐 이벤트 중이었겠네요. 그러게요. 네. 축하합니다. 미리 뭐 나중에 미리 축하드리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축하드리는 그런 되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같은. 네. 네. 자, 2부 시작할게요. 이제 4장, 5장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지난 얽혀있던 과거의 인과의 사슬들이 하나씩 맞춰져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드렸지만 네. 이게 저는 이 소설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옴니버스식으로만 전개되는 줄 알았던 것들이 네. 옴니버스가 아니고 어벤져스였던 거야. 사람들이 어벤져스 만화, 영화 이런 걸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왜요? 본격적으로? 영웅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크고 영웅들이 각자 매력도 컸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에 되게 열광했잖아요. 마블 영화에 쿠키 영상. 쿠키 영상에서 갑자기 닉 퓨리가 아이언맨한테 말 걸러 나오고 헐크가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쿠키 영상에 정말 열광했거든요. 그게 다음을 엄청 기대하게 만들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관들이 통합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한다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어떻게 보면 지식의 조각들이 네. 하나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네. 세계관의 통합을 열광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꽤 많았죠. 예전에 그래요? 뭐 피식대학 같은 거에서 분명히 두 개가 다른 코너인데 응. 그 다른 코너에 등장하던 그 인물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재미를 아주 축약해서 네.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반전 매력이 굉장히 샘솟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과연 어떤 반전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의 주인공은 네. 와쿠 고스케입니다. 와쿠 고스케. 네, 훗날에는 후지카와 히로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고민 상담을 보냈을 때 편지의 닉네임은 폴 레논이에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폴 레논. 존 레논. 네. 폴 맥카트니. 그렇죠. 이 와쿠 고스케는 비틀즈의 광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은 와쿠 고스케가 네. 나미야 잡화점이 오늘 단 하루 부활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 동네인 거죠. 뭐 시골 그 동네. 나미야 잡화점 있는 그 동네. 그러다가 비틀즈 전문 음악 바에 들어가요. 뭐 그런 데가 있었던가? 이게 언제 생겼냐 하고 들어가고 이제 뭐 마담에게 저 편지를 쓸 테니까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습니다. 네. 그러고 옛날 생각을 잠시 떠올리게 돼요. 어렸을 적에 이제 고스케의 집안은 아주 부자였던 집안이었는데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요. 회사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겠죠. 뭐 부실 경영하고 사치 부리고 했다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 뒤에 어음 진행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각이 되겠죠. 그 전에 야반도주를 하자 하고 가족에게 밝힙니다. 뭐 어린 입장에서는 사실 싫죠.
뭐 물론 어렸을 때 이제 뭐 부족함 없이 자라던 그 시절이 끝나는 것도 싫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도망을 치기 시작하면은 빚쟁이들에게 네. 쫓겨가지고 뭐 평생 도망쳐야 되는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고민을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나미야 할아버지한테. 가족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와요. 야반도주는 나쁘지만 온 가족이 한 배에만 잘 타고 서로 의지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올바른 길로 온 가족이 함께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가서 잘 살아라. 뭐 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시게 됩니다. 떨어지진 말란 얘기죠. 그랬더니 고스케가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야반도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그전부터 학교에서 말을 쉬쉬한다거나 왜냐하면 동네에 소문이 나면은 고스케네가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좀 더 미리 쫓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어쨌든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친구들과 관계도 조금씩 일부러 좀 조용하게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야반도주 당일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냥 그동안 모아왔던 비틀즈의 앨범을 친구에게 다 팔아버려요. 만에네. 근데 그 전에 얘가 비틀즈를 왜 좋아하게 됐느냐? 친척 형이 있었는데 좀 일찍 죽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척 형이 비틀즈 앨범을 막 모아놓고 이렇게 음악 감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겠다고 물려받겠다고. 근데 그 친척 형의 부모님은 그런 딴따라짓거리를 하니까 뭐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그렇게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거다. 조심해라 했는데 뭐 아니 뭐 저는 그냥 이런 음악은 그런 딴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고스케네 부모님도 아니 뭐 음악을 들어서 잘못한 겁니까? 뭐 그리고 그 친구도 사실 뭐 너무 불량하는 애들하고 어울렸다기보다는 사고로 안타깝게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될 일 없으니까 걱정 마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스타일의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LP 들으려고 스테레오 이런 레코더 뭐 전축판 이런 것도 사주고 거의 음악 감상실처럼 많이 꾸며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틀즈에 흥미가 생겨서 그 친구 중 한 명도 비틀즈를 좋아하는데 음악 들을 곳이 없어서 고스케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고 뭐 친해지고 앨범도 같이 모으고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던 친구에게 그 앨범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 전에도 말은 많았거든요. 아니 야반도주를 하는 와중에 은근히 이제 모은 게 많으니까 이런 짐짝 하나라도 줄이는 게 어떻냐. 근데 자기는 이건 죽어도 꼭 가져가야 된다. 라고 버팅기다가 당일날 갑자기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비틀즈가 해체하는 마지막 공연 비디오였나? 그걸 봤을 거예요, 아마. 봤는데 비틀즈가 굉장히 많이 싸우고 해체했잖아요. 해체하고 솔로 활동하면서도 서로 욕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비디오가 전혀 즐거워 보이지가 않았대요. 공연 모습이. 그래서 아휴, 비틀즈를 놔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팔았죠. 만엔에 팔았는데 야반도주로 출발합니다. 근데 가는 내내 쿠사리를 먹는 거야, 자꾸. 야, 그거 사주는 데만 해도 솔직히 다 해서 30만 엔 들었는데 그냥 중고로 팔아도 10만 엔은 건져올 수 있는 걸 넌 단돈 10,000엔에 팔았다고? 뭐 하는 놈이냐? 생각이 있는 거야? 하고 쿠사리를 듣고 엄마 아빠는 온 내내 차에서 계속 싸워요, 막. 고스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싫겠죠. 그렇죠. 그런 쿠사리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가요. 자신의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 간의 정이라도 붙들고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느껴지는 거야. 돈 얘기만 하고 10,000엔에 팔았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원래 차가 주차돼 있던 반대편 주차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아무 트럭 뒤에 그냥 이렇게 숨어요. 근데 트럭이 갑자기 출발해버림. 그냥 도망친 거죠. 아버지 엄마 두고 네. 도망친 거죠. 다음 날 이제 이름 모를 곳에서 눈을 떴어요. 잠이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염없이, 근데 도쿄 근처인 것 같긴 해. 그래서 하염없이 도쿄역으로 갑니다. 도쿄역을 찾아서 막 가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얘를 붙잡네.
그래서 뭐 가출했다는 사실이 뭐 야반 도주했다는 사실이 뭐 발각된 건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좀 가출 청소년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는 경찰이 얘를 잡은 거죠. 너 어디서 온 누구니? 너 이름 좀 대봐라. 얘가 행색이 초라하니까. 근데 여기다 내가 만약에 이름을 대면 야반 도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야. 주소도 알게 될 거고 얘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데서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빚쟁이들이 추격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또 부모님들 어디 있어 하고 막 끌려다니면서 밤낮 괴롭힘 당할 거고. 그래서 얘가 절대 말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거의 실어증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뭐 후지카와 히로시라는 어떻게 이름을 둘러대서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후지카와 히로시가 뭐 이제 뭐 만국 박람회 뭐 이런 거랑 뭐 어떻게 돼서 따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이름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아동 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거기가 다시 환광원이에요. 아까 일부에 나왔던 환광원으로 얘가 가게 돼요. 거기서도 이제 막 얘기 안 하고 그냥 후지카와 히로시로 살아요. 그 뒤론. 그러다가 이제 환광원에서 중학생 나이가 되고 목각 기술을 좀 배우게 됩니다. 흥미가 생겼거든. 재밌어. 뭘 깎아서 만드는 게. 그래서 환광원에서도 그 사이타마 현에 그 목각 장인이 계신데 그분께 좀 얘기를 해서 널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분 제자로 들어가요. 환광원에 지내고 있을 때 뭐 목각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뭐 친구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 제자로 들어가게 돼서 목각 장인이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장인이 돼서 네. 뭐 잘 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시점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네.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음악이 바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Yesterday 오마이 씨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를 봐요. 네.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자기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쓴 거야. 자기가 나미야 씨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 옳았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잘 살고 있고 근데 뭐 나미야 씨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충고와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했더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뉘앙스가 너무 좀 그런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다가 뭐 노래가 바뀌어요. 페이퍼백 라이터라는 노래로 바뀌면서 또다시 뭔가 다른 상념에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마담에게 갑자기 저 LP 한 번만 봅시다 하고 이제 보여달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는 옛날에 비틀즈의 광팬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옛날에 친척형이 죽어가지고 이걸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표지에 친척형이 자기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던 게 있었거든. 마치 비틀즈의 멤버인 것처럼.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자기가 갖고 있긴 좀 그러니까 까맣게 칠한 적이 있었어요. 표지에다가. 표지를 봤는데 까맣게 칠한 자국이 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오빠가 갖고 있던 앨범들이라고. 자기 오빠도 비틀즈의 광팬이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이걸 다 팔더니 알고 보니까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마담이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스케는 소름이 돋는 거죠. 얘가 걔 동생이었구나. 물론 마담에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마담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요. 야반도주를 했다는데 너무 안타깝죠. 가엾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뭐 야반도주한 가족이 뭔가 문제가 생겼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틀 뒤에 다 죽어서 발견됐대. 바다에 빠져서. 차에 탄 채로 바다에 빠져서 발견이 됐고 뭐 아버지인가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지. 우리 가족 모두 이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들어 가족 모두가 죽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바다에 빠져서 동반자살을 했다. 라는 기사를 봤다. 근데 아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뭐 어디론가 떠내려 갔겠지 하고서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고스케는 진짜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었겠죠. 내가 그날 도망쳐가지고 진짜 부모님을 더 절망하게 만든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사무치지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고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한 구석에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나이, 뭐 생김새, 대략 이런 것들로 추정해보면은 얘가 와쿠 고스케다라는 거를 추정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부모님들마저도 죽겠다고 계획을 하면서까지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 고달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반 자살로 사망 처리를 해버리게 한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아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있지도 않았는데 동반 뭐 세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기로 했다 이런 유서를 적었고 일부러 바다에 빠진 것도 바다에 빠졌으면 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떠내려갔구나라고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도쿄 이 시내 온 일본에서도 이미 죽은 와쿠 고스케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편하게 이제 그 뒤로 뭐 편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와쿠 고스케로서 고생하지 않고 뭔가 조사나 수사받지 않고 추격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혼자 씁쓸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편지를 고쳐요. 처음에는 따르지 않은 것이 옳았다 라고 적다가 이게 너무 그냥 자기 얘기만 한 것 같은 거야. 당신 틀렸어. 내가 알아서 잘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읽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미야 할아버지가 저승에서라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편지를 고치게 됩니다. 당신의 충고에 따라서 잘 살고 있고 모두 우리 나미야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일단 4장에서 뭔가 이야기적으로 뭔가 와닿았던 건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바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그 친구의 동생이었다는 사실과 이런 것들이 참 그리고 또 결국 얘는 환광원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마무리를 위한 전 단계 같다.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솔직히 카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단순히 인과 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미치는 것들이 정말 크게 돌아올 수도 있다. 혹은 나의 작은 행동이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카르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업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이걸 주제의식으로 정할 거야. 정했고 여기서 빌드업 하는 중이야. 라고 작가가 얘기를 좀 대놓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나미 할아버지의 그 조언 때문에 이 친구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여기서 마지막 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리하면서 잘 살고 있고 이게 나미야 씨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나온 모든 사건들이 진짜 사소한 거 하나로 출발해서 되게 큰 결말에 다다른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족들이 싸그리 죽고 몰랐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도 뭐 시설에 맡겨졌다가 잘 살게 되었고 뭐 동생은 결국 그 자기가 그냥 생각 없이 팔아치운 그것 때문에 비틀즈 레코드 바의 사장이 돼버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저는 폴 레논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편지 쓸 때 닉네임을 폴 레논으로 했다고. 이것도 이제 다른 평론가 분께서 얘기하신 건데 저도 굉장히 동감했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닉네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폴 맥카트니랑 존 레논이 특히나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 해체하는데도 솔직히 둘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싸움이 둘이 솔로 활동을 또 오래 했잖아요. 각자가. 근데도 계속 서로 욕을 엄청 냈어. 언플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섞인 닉네임을 썼다는 게 폴 레논. 이 당시에는 얘는 몰랐겠지만 이가 작가가 이제 이 이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걸 좀 많은 의미를 담아두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이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 가족의 끈끈한 구성을 바랬잖아요. 고스케는.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고 가족들이 함께만 한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고스케도 뭐 도주를 해서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은 나는 괜찮아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중간에 그게 끊어져 버린 거잖아. 자기가 의지했던 사실은 그거 한 개뿐인데 우리 가족이 함께다라는 거. 그것마저 사라진 걸 느끼고 고스케가 이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끈끈함이라든지 이어붙이기 힘든 그런 관계라도 이어붙여야 한다라는 말을 좀 담은 게 아닐까.
폴 레논이라는 이름에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사장이 내용적으로는 뭔가 별로 없는데 그런 장치적으로 좀 많은 역할을 했던 장이 아니었나 저는 감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이야기에서는 와닿는 게 없었고요.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요약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서 흐름을 못 잡고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들었던 생각은 고아원이라고 하죠? 보육원이 환광원밖에 없었나? 죄다 환광원에서 일본에는 보육원이 하나밖에 없나? 뭐 이런 재밌는 생각도 했는데 네네네. 한 가지로는 계속해서 독자들한테 질문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을 해결해주는 혹은 상담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항상 옳을 수도 없을 거고 혹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하고 고민을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4장까지는 계속해서 독자들한테 한 번씩 생각해 볼 것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4장에서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더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5장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도 뭔가 답은 안에 있는데 답이 안에 있었는데 그거에 너무 꽂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진짜 저는 이게 근데 이 책을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관통하는 주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과 연애에 의한 업보 이거랑 내 답은 원래 안에 있다. 이게 저는 이 소설이 가장 내세우는 큰 주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장이다 보니까 네, 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스포할 거예요 이제 다. 마지막 장 다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자 5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의 나미야 잡화점으로 시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아스야 일행입니다. 까먹지 않으셨죠? 누구예요? 얘네? 처음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좀 숨어 지내자 도망치던 도둑들. 그렇죠. 이 친구들이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네. 우리 시점으로는 이제 일주일 만에 등장한 거죠. 얘네가 이제 이 시점에 어디로 가냐면은 생선가게 뮤지션. 네. 일부에서 얘기했던 가스로. 그 가스로의 닉네임이 생선가게 뮤지션이었거든요. 네. 얘네가 붙여준 닉네임이에요. 네. 근데 얘한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편함 쪽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재생이란 노래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를 넣기 전에 거기서 연주했던 그 시점과 지금 얘들이 있는 시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하모니카로 연주하고 편지를 넣었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기서 들렸어요. 그게 연주가 끝나고 이제 편지가 툭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에서 공 선생이 얘네는 이걸 알고 있었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 셋은 네. 이 노래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일화가 네.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광원 출신이라서. 맞아요. 이 쇼타, 고헤이, 아스야 세 명이 알고 보니까 모두 환광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진짜 황광원밖에 없나 봐요. 없어요. 거기 그거밖에 없어요. 나미야 잡화점 가게 하나밖에 없고 앞에 편의점이 있긴 있대요. 근데 이게 시골 동네고 환광원도 이 마을에서 20분 거리에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마을 몇 개가 있고 보육시설 하나가 있는 그런 동네인 거겠죠. 그런가 보죠. 시골에서. 뭐 뜬금없이 어디 저기 홋카이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로 다 모이게 된 것 같고 뭐 세상 모든 애들이 일로 오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애들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인과가 바뀌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면은 아니 얘들은 왜 다 환광원 애들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환광원 애들 있던 애들이 중심으로 흩어진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보란 듯이 역시나 애들이 환광원 출신의 애들인데 환광원에서는 이 음악과 일화가 유명할 수밖에 없겠죠. 네, 세리도 환광원 출신의 가수고 예전에 가스로란 친구도 여기서 환광원의 아이를 구하다가 죽게 된 의인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 곡을 알고 있었는데 야 그러면은 잠깐만 그 우리가 그렇게 까대고 욕했던 일부에서 공 선생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그 작곡가라고? 세리 노래 작곡가라고? 하게 되면서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였죠. 당신의 음악은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당신의 노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당신의 모든 행위들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답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걸 쓰고 나서 그 이후로 답장이 안 왔겠죠? 네. 그러고 나서 아스야가 얘기합니다. 야, 상담놀이 이제 그만하자. 근데 쇼타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야? 나미야 잡화점 9월 13일 단 하룻밤의 부활. 그날인 거예요.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돼서 9월 13일이 된 거야. 공고문에 올라왔던 네. 그날 얘들이 여기에 숨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 시간이 연결되는. 물론 기적의 원인은 뭐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판타지기 때문에 뭐 우주의 웜홀이 어떻게 배경 복사로 인해서 열려서 뭐 이런 거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 거 파헤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읽으시면서 대체 왜 열린 걸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키세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스야는 진짜? 하고 그냥 백지를 우편함에 넣어봐요. 근데 진짜 편지가 없어. 없어졌어, 그 편지가. 이거 진짜 연결된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느낍니다. 시점으로는 사실 1장에서 조금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연결된 거였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편지가 또 와요. 네. 길 잃은 강아지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가 옵니다. 본명은 무토 하루미인데요. 고민이 이런 겁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 호스티스 일을 합니다. 술집 여자죠. 근데 회사에서 하는 일은 너무 단순 업무기도 하고 뭐 중소기업이라서 급여도 적고 사실 뭐 중소기업에서 완전 신입급이면은 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업무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일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근데 밤에 하는 호스티스 업무는 돈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닐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답장을 써주겠죠. 뭐 그런 화려함은 잠깐뿐이니까 회사에 열중하시고 뭐 술집 여자가 뭐 그게 좋은 겁니까? 또 이런 뉘앙스로 써줘요. 근데 하루미도 또 반박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요. 환광원에서 지내다가 네, 이모 할머니 댁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모 할머니의 은혜를 갖고 싶고 환광원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모 할머니도 너무 어렵게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어떻게 자기가 도울 방법이 없나 하다가 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사연이 딱하기도 하고 환광원 출신이라는 약간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동안은 조금씩만 알려주려고 막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해요. 천기 누설을 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네. 이 사람을 돕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로 합니다. 우리 말만 잘 따르면 당신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겁니다. 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루미가 길 잃은 강아지가 그걸 덜컥 믿어도 되는 게 맞나요? 뭐 당신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답장을 보내요. 당신 앞으로 그럼 5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저축을 해서 경제 관련 공부,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1985년 이전에 부동산을 꼭 매입하십시오. 그리고 1986년부터 부동산들이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계속 처분하면서 비싼 걸 계속 사세요. 비싼 걸 산 만큼 그 등폭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그리고 85년부터 89년에는 당신이 어떤 주식을 사도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투자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거 89년 끝나기 이전에 모두 처분해야 됩니다. 버블 붕괴를 얘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아까 주제의식 큰 거를 제가 두 개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본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데요. 그 버블 경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IMF잖아요. 그때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위로가 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나미야 할아버지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던 내용들이 주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위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어쨌든 하루미는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9월 13일 이후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9월 13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믿기로 해요.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구나. 그대로 합니다. 모두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문학교에 이제 들어갑니다. 다 그만두고. 그리고 주식 거래와 부동산 공부를 하고요. 1985년에 한 맨션을 구입해요. 주택을 큰 거를. 그리고 86년 가을까지 다른 주택들을 매매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88년에 모든 매물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잘 나가는 회사의 CEO가 돼요. 본인이 회사를 창립하겠죠. 뭐 오피스 리틀 독이라는 회사였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는 나왔던지 안 나왔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리틀 독인 거 보니까 강아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닉네임이 길 잃은 강아지인 겁니다. 시간이 또 흐릅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현재로 돌아와요. 검색하고 있는데 나미야 자파점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모 할머니 댁 고향 집으로 가요. 누가요? 하루미가. 네, 회사의 CEO가 된 하루미가 시간이 또 지나서 현재로 오게 됐고 2012년이겠죠? 네. 하루미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고 이모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 동네로 시골 마을로. 이모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집을 자신의 별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입했던 맨션 비싼 거, 큰 거.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편지 넣으려고 동네 돌아오고 나서 온 김에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정리 좀 하고 그러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갑자기 입을 이렇게 막는 거야. 뒤에서 하고 막 눈을 가리고 의자에 하루미를 꽁꽁 묶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뭐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서 미안하지만 해코지는 크게 하지 않을 테니까 돈이 되는 물건만 훔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도둑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로 환광원 매각하고 거기다 러브호텔 지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루미가 얘기해요. 아니라고. 저는 그럴 뜻 없었고 저는 진짜 그냥 거기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환광원이 부실 경영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 그 2대 관장의 부관장이 알고 보니까 방만 경영에다가 횡령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 가지고 하루미는 이걸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부지를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 저걸 매입한다니까 저거 밀어버리고 딴 거 하려나 보다. 이런 소문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들 중 한 명이 그걸 물어봐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챙겨서 도둑들은 이제 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다시 나미야 자파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얘네가 이상한 거야. 공선생도 이상했죠. 왜 다 환광원이야? 그러니까요. 얘네도 이상해. 지들도 환광원 출신이고 여기 편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환광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소식을 들었죠. 자신들이 이제 자란 그 환광원이 거의 이제 뭐 매각 위기에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궁지에 몰렸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얘네는 거길 나온 이후로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잘리고 공장 갔다가도 잘리고 막 이렇게 연명하고 있었어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느낌으로. 지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이 환광원에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자신들이 나고 자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걸 사겠다고 한 사람 집을 털자. 그래서 쇼타가 조사를 막 해요. 그 여자에 대한 그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 합니다. 뭐 어디 살고
이 별장에 몇 번씩 오고 그러다가 9월 12일 날 결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털려고 들어갔는데 쇼타의 조사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도 그 사람을 묶은 거야.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은 겁니다. 네. 하루미의 시점으로 봤을 때 네. 하루미의 집에 침입한 이 도둑들도 네. 얘네 3명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 네. 얘들은 아직까지 모르거든. 이 폐가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연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쇼타한테 물어봤어요. 너 여기를 어떻게 알고 뭐 걱정하지 말고 일로 오자고 한 거냐? 쇼타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여사장을 미행했었는데 이 여사장이 이 앞에서 한참이나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자기도 여기가 기억에 남았다. 나중에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잠깐 은신처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대요. 뇌리에 스치듯이. 네. 그래서 자기들이 훔쳐 타고 온 차가 퍼지고 이 근처였기 때문에 자기도 일로 오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스야가 이제 아까 그 별장에서 막 이것저것 훔쳐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그 여자의 핸드백도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꽤 있었어. 물건은 그렇게 돈 될 게 별로 없었거든. 돈이 꽤 있어가지고 막 신나 와 돈 많다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편지 봉투가 하나가 네. 사락 떨어지는 거야. 핸드백에서. 거기엔 나미야 자파점님께 라고 적힌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애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봐요. 네. 읽어주시죠. 기억하는지요? 저는 호스티스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되겠냐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나미야님은 저를 내치시기는커녕 아주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지요. 저는 나미야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어떻게 거품 경기와 그 붕괴를 예측하셨을까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만일 나미야님의 조언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저의 은인입니다.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네. 이런 편지가 하루미가 적은 편지가 핸드백에 있는 걸 발견하고 셋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방금 전에 자기들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이런 테크트리를 따르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알려줬는데 그 성공한 사람 집에 가서 자기들이 도둑질을 해갖고 나온 거였어. 알고 보니까. 너무 좀 신기하지 않나요? 되게 반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네 친구들은 야 우리가 참 뭐 한 거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 훔쳐왔던 것들을 다 돌려주고 네. 이제 자수하기로 해요. 자수하고 새 삶을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또 도둑질을 하기도 했고 이제 나가서 그 하루미의 집에 가서 저기 미안합니다 하고 자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아스야가 한번 뒤를 돌아봐요. 네. 무심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친구들은 앞에 가고 있었고 근데 답장이 와 있는 거예요. 뭐에 뭐지? 하고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네. 이런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아. 이 편지는 백지를 보내주신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뭐야 이게 시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맞아요. 무심코 백지를 그냥 넣었잖아요. 넣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미야 할아버지가 답장을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할아버지가. 네. 이것도 너무 이제 소설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편지고 네.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네.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들어주세요. 이름 없는 분에게 어렵게 백지 편지를 보내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어지간히 중대한 사안인 게 틀림없다. 어설피 섣부른 답장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참입니다. 늙어 망령이 난 머리를 채찍질 해가며 국리에 국리를 거듭한 결과
이것은 지도가 없다는 뜻이라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여기서 지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지도예요. 맵.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지요.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해 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담 편지에 답장을 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난문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미야 잡화점 드림 이라는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스야는 고개를 들어서 친구들을 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쇼타와 고에의 눈이 굉장히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아스야는 느낍니다. 아, 내 눈도 저렇게 반짝거리고 있겠구나. 그리고 소설이 끝납니다. 너무나도 여운이 남는 소설이었어요. 뭔가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충분히 예상이 가는 결말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설이었고 마지막 그 백지에 대한 답장은 진짜 저는 아예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심지어 이 백지를 넣었다는 사실도 까먹어가지고 네. 그 앞부분을 다시 찾아봤어요. 네. 백지라니? 아 맞다. 이렇게 무심코 넣은 편지에도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답장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 지혜에 좀 감탄하기도 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언행에 정말 탄복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막 말을 돌려 하거나 일부러 좋은 말만 하진 않거든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이런 건 사실 이걸 되게 짚어주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많은데 와 정말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답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말을 할 때도 현명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가끔 공 선생 보고도 감탄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용하는 언행이나 약간 어휘 그리고 말의 뉘앙스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감탄했었는데 공 선생은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뭐 남의 말투나 혹은 이런 할아버지의 현명한 것들을 보고 아 참 저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네. 저는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조차 못하는 말을 상대가 할 때 진짜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적은 딱히 없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얘기할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원론적인 친구거든요. 되게 기본에 충실한 친구. 그러다 보면은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항상 기본을 되짚어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맞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따뜻하거나 현명하다는 걸 느낀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뭐 누가 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휘를 쓰면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 네. 뭐 그런 걸 보면 근데 약간 좋은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걸 느낄 때 네. 나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배우고 싶죠. 네, 배우고 싶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책을 잘 쓰시는 분. 저는 말을 화려하게 하고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막 이렇게 좀 의도가 보여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뭐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좀 꼬셔내고 싶고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의도가 보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 그러니까요. 할아버지처럼 글을 잘 쓰시면서 이렇게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좀 배우고 싶죠.
멋지잖아요. 사실 지도라는 표현도 너무 멋있잖아요. 백지와 지도를 사용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작가분들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사실 뭐 할아버지 하지만 이거 다 히가시노 게이고잖아요, 사실. 네. 할아버지 아니신가요? 뭐 할아버지 맞는데 50년 년생이었나? 그럴 거야, 할아버지시네요. 아마. 네. 네. 할아버지 맞네요. 어쨌든 근데 네. 이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책을 또 읽어보고 싶다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쓴 책이 진짜 뭐 거의 다작의 상징이라고 봐도 사실 예,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이고 맞아요. 2등이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뭐 메스커레이드 시리즈라는 탐정물도 있고 추리물도 있고 뭐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어보고 싶다는 점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리겠다는 점 네, 이야기 드리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뭘요? 내용을요? 네, 이 모든 인물들의 인과관계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네네, 좋아요, 좋아요. 1, 2부, 일부 보셨던 분들은 뭐 저번 주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처음에 달토끼 나오죠. 달토끼라는 시즈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생선가게 뮤지션인 가스로가 자파점에 상담 편지를 보내는 계기가 돼요. 앞에서 만났거든. 그리고 가스로는 뮤지션의 길을 걷다가 환광원 화재 사건에서 이제 세리의 동생을 구하게 되고요. 본인은 죽지만 세리는 나중에 가수가 되어서 가스로의 자작곡으로 데뷔하고 가스로를 세상에 계속 알리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린리버의 아이, 미혼모의 아이, 이 사람이 나미야 할아버지로부터 상담을 받아서 태어나게 됐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세리의 매니저가 돼요. 네. 되게 친한 친구이자 매니저가 됩니다. 그리고 고스케, 폴레논,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나미야에게 상담을 받았었고 네. 성인이 되고 나서 하루미를 만나서 우연히 나미야 자파점의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하루미 무토, 이거 얘기 안 했죠 제가. 목각 인형을 어렸을 때 나눠줬던 친구야. 강아지를 파서 이 친구에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강아지를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오피스 리틀 독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루미 역시 일장의 달토끼가 친척 언니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네. 나미야 자파점의 존재를 알게 돼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중에 부자가 됐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3인조 얘네도 역시 자기들이 상담을 해줬던 과거의 여자가 그날 밤 집을 털었던 하루미였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정말 네. 연결돼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억지스럽지가 않잖아요. 알고 보니 내 친구였던 거임, 알고 보니 어린 시절 헤어진 아빠였던 거임, 막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엮어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 소설에 몰입하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환광원 카르텔 쩌네요. 그렇죠. 한광원 어벤져스인 거죠. 그죠? 한광원 거의 엔드게임인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3인조 얘네 역시 사실은 자신들이 했던 상담 행위 덕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정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얘들도 사실 다 알고는 있었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그렇게 그럴까요? 살고 싶지 않았겠지. 그러다가 자기들이 했던 그 행위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면서 물론 과거였지만 도둑질은 과거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아까 이름 없는 분에게로 시작하는 네. 할아버지가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네.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그걸 보지 않거나 네. 혹은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뭐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하면 스스로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지도가 아직 백지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정답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상담의 형태가 좀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고 한 번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책이 왜 유명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처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좀도둑에 불과한 3인이
어떻게 보면 상담을 나보다 더 괜찮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막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 기법이나 뭐 이런 것도 몰라서 막 진짜 대놓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뭐 이랬다가 좋으시겠네. 네, 결국엔 맨 마지막에 자신들이 상담을 받고 이 편지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다는 이 형태 자체가 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 포인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네. 1, 2부를 통해서 줄거리를 다 알았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소한 그런 장치들과 복선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그 강아지 얘기도 우리가 중간에 안 다뤘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인물 간의 그 관계도도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책을 감상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책 사실 거죠? 여러분? 아니면 신청해서 받으시든가. 네.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네. 이런 데서 이 언행 어휘라는 게 진짜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분명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 이벤트 참여하셔서 맞아요, 책을 맞아요. 받으신 후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네. 아니면 받으시든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캐릭터죠, 어쩌겠습니까? 캐릭터. 네, 어쩌라고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네. 태어난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저희와 함께 댓글 달고 고민 있으면은 나미야 자파점 대신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댓글로. 댓글 어차피 요즘 다 유튜브 익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댓글로 써주시면은 고민 상담 장첸이 할지 공선생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자, 인사드릴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교수 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